네, 지난해 3,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4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물가 충격 여파 등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미국 금리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속보가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뭐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이제 경제장관 회의 비상체제로 전환하겠다. 법인세 강세론, 뭐 매주 회의를 하겠다. 경제에 이제 좀 고쳐보겠다라고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대통령실 말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22년을 지나서 23년에 다시 한번 침체기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굉장한 우려감, 걱정감이 드는 지금인데 그 무엇보다도 그 경제의 우려감이 포커스가 바로 물가입니다. 이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물가가 높아져 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높으면 모두에게 똑같은 충격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더 충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네. 유명한 표현이 있죠. 엔겔 계수. 그러니까 우리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물가 상승 압력도 서민층에게 저소득계층에게 더 충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위협이 더 이상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비상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경제를 좀 고쳐보겠다고 그 성질 자체를 좀 바꿔보겠다고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는 모습에 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커져서 네. 미국은 이제 지난달에도 금리 인상을 한 바 있는데 결국 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준비하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었고요. 다만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금리 인상의 폭이 얼마만큼일 것이냐. 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냐 아니면 0.5%포인트 빅 스텝이냐 아니면 그거보다도 높은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냐 얼만큼 인상할 것이냐가 지금 세간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종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0.5% 빅스텝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통화 정책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지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기준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나머지 자산, 주식, 부동산 이런 가치가 어떻게 하방 압력을 받을지 그 정도의 차이가 또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 지난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로 올렸었는데 그럼 이번에 또 얼마나 올릴까? 자이언트 스텝은 저희는 우리나라는 더 네. 큰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혹자는 그런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자이언트 스텝 혹은 빅 스텝을 단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 그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8.6% 최근 물가가 우리나라는 굳이 비교한다면 고작 5.4%인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리고 연간 상승률로 봐도 그래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이미 22년 경기를 잡은 상태예요. 경기가 완만하게 견조하게 회복되는 국면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경기는 이미 잡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중에 물가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만 잡아야 되니까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단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고 멀리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 충격 압력이 또 있기 때문에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이 경기 위축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두 마리 토끼가 우려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빅스텝 행보를 보이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가 놓여진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물가, 금리, 환율, 3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전환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큰 빅스텝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주의해 보셨습니까? 주유, 예, 어제 그저께 했었습니다.
기름값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정말 제가 기억으로는 이 정도면 사실 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한참 남았더라고요. 참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유비 유류세도 인하하고 정부에서 움직이겠다고 하지만 예,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차를 놓고 다닐 수도 없고. 네네. 근데 이런 문제는 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한 이 노력이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중앙은행도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행정부도 역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제 인하라든가 비축분을 또 확보한다든가 원자재나 식료품 원자재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노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주부 여러분이 아니시라 한다면 기름 넣을 때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보면 2020년 2분기 이후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이 고유가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의 또 70%가 원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옷, 섬유라든가 플라스틱, 비닐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게 되면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이 야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어제자 JTBC 보도에서 나왔듯이 국제유가 떨어질 때도 어쨌든 기름값 인하폭이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왜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좀 보세요? 원래 가격이라는 것이 하방 경직성이 있죠. 우리가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JTBC보다 더 좋은 방송국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연봉을 낮춰서 가고 싶진 않잖아요. 김밥 가격을 올려놓고 다시 낮추고 싶진 않거든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주유비 가격은 쉽사리 낮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가 이제 피크 아웃을 찍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에 따르면 6월이 고점이고요. 6월 이후에도 고유가 시대는 유지되지만 피크아웃은 찍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값도 이제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 하방 경직성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만큼 그만큼의 국제 기름값 하락은 좀 예견되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는 미국과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걸 어쨌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엄중한 상황이라면 경고를 했습니다. 네. 복합적인 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위기가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하반기에 어쨌든 이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표현인데 오늘 당정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주시죠. 정말 엄중한 상황이고요. 아마 지난 겨울에도 제가 앵커님과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가중시킨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 오늘 당장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공급망 병목 현상은 단기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 이 인플레이션 현상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이에요. 초인플레이션 압력이기 때문에 소위 이 영상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만 4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미국 물가 상승률 8.6%, 이런 물가 상승률을 인생 동안에 처음 본 숫자인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초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5%대 이 물가도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만큼 초인플레이션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오일 쇼크 때도 기준금리를 미국이 22%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22%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면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계속 금리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22년 하반기는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이 긴축의 시대에 맞게 금리 인상 행보가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금리를 왜 인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1, 2분기 때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나려고 금리를 끌어내렸잖아요. 이걸 빅컷이라고 하죠. 제로 금리를 도입했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이렇게 인상해버리면 경기 부양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기업들은 가뜩이나 신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사업 투자해야겠다. 또 고용 창출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경기를 악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 버틸 수 있지만 물가 잡겠다고 버틸 수 있지만 23년 경제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 뭐 경제 얘기를 할 때마다 우크라 전쟁 얘기도 나오고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하반기 모습은 알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경제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